목에서 쇠맛이 날 때까지, 귀에서 피가 날 때까지 탈탈탈 털어드립니다. 뉴스 투머치, 세 분의 투머치 토커 소개합니다.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박성태 사랑과 사회연구소 연구실장, 김준일 시상평론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우리 세 분하고 막 얘기하느라고 저도 원래 투머치 토커잖아요. 근데 우리 세 분의 밑에 저랑 같이 있으면은 저도 말할 시간이 없거든요. 근데 막 얘기하다가 우리 코너 BGM을 못 들었는데 얼핏 들어보니까 이거 에미넴이에요? 오, 그렇구나. 오, 에미넴을 다 듣네. 말 많은 에미넴을 넣었네요. 네, 거기도 말 많기를 말이 진짜 많아. 래퍼들이 그렇지만 다른 래퍼보다 더 많은 것 같아. 박자가 좀 빠르거든요. 네. 신인혜님, 투머치도 좋고 타짜도 좋고 나는 어디로 마음을 붙여야 할까요? 이른바 정치쇼 수목 대전이 벌어지기 직전입니다. 수요일에 투머치, 목요일에 타짜, 수목 대전. 이 볼만한데요. 네, 우리 청취자분들의 신나는 거죠. 이제 오늘 얘기할 게 많은데 역시 어제 대통령 최후 진술이에요. 보니까 대통령이 67분 동안 77쪽 분량 1시간 7분이죠. 읽었는데 한 줄평 각자 한 줄평부터 시작해 봅시다. 욕 먹을 거 알면서도 승부수 던졌다. 오, 예. 사람은 안 변한다. 오, 의미가 다 있어 이거. 예. 여전히 저는 망상의 심연, 이전까지는 망상이라고만 했는데 망상의 심연을 추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러면 내용 이제 들어보겠습니다. 욕 먹을 거 알고 있는데 뭐라고요? 예. 승부수를 던졌다. 욕 먹을 거 알고 있는데 승부수를 던졌다. 제가 오늘 오기 전에 각 신문 사설을 모두 정리해 보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어제 최후 진술을 비판하지 않은 신문은 딱 한 군데 있었습니다. 어디요? 정말 놀랐는데 이게 조선일보인데 예. 조선일보도 그동안 윤 대통령 계엄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써온 신문인데 예. 오늘 그 아침의 내용을 보니까 윤 대통령을 비판한 게 아니라 헌재를 비판했어요. 헌재의 태도가 그동안 절차가 문제가 있었다. 예. 그렇다고 윤 대통령을 옹호한 건 아닌데 어쨌든 그렇게 하고 포인트는 그 이후에 그냥 모두 이제는 민주당도 윤 대통령도 승복해야 된다. 이렇게만 썼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눈에 띄었는데 그거 제외하면 모든 신문이 다 당연히 윤 대통령 발언은 실망스럽다는 게 이제 가장 낮은 수준이고 가장 큰 거는 더 이상 볼 거 없고 헌재는 속히 만장일치로 윤 대통령을 파면하고 응분의 처벌을 해야 한다. 이런 것까지 모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포인트를 보면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대강 큰 틀에서 네 가지죠. 비상계엄 책임이 야당 탓으로 돌리고 부정선거에다가 종북 음모론까지 되풀이했고 그리고 직무 복귀에 대한 강한 의지만 드러냈으며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최선의 책임감도 보이지 않았고 국민이 아니고 젊은이 등 특정 지지층을 향한 구애 메시지를 냈다. 정말 대통령 자격이 있는 것이냐. 대개 이 네 가지가 이제 그 비판인데 언론이라면 이거는 진영을 넘어서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비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승부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 본인도 아마 알 텐데. 욕 먹을 거다. 언론으로부터. 그런데 언론으로의 욕을 먹겠지만은 개헌이라는 거. 그다음에 지금 우선 기본적으로는 이게 깔려 있죠. 박근혜 대통령 때하고는 차원이 그 상황이 다르게 지금 분명히 일정한 지지층이 결집돼 있고 그때는 분명히 지금 헌재 압박하는 강도도 다르다. 그리고 이제 여기 위에 임기 단축을 통한 개헌. 의라는 걸 이제 던진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건 이 얘기죠. 내가 만약에 이제 기각이 돼서 돌아가면 거부감 갖는 국민이 많으실 텐데 지금 개헌 맘먹고 하면 석 달이면 됩니다. 아주 길어봤자 6개월이면 되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지긋지긋한 진영 정치를 끝낼 수 있는 개헌이 주어진다면 제가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더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용인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반대하는 분들까지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서 뭐라고 하셨죠? 사람은 안 변한다. 사람 안 변한다. 예. 제가 어제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했는데 국민한테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로 시작을 할 거다. 하지만 종북 주사파 야당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부정선거 중국 얘기 이렇게 나올 거다. 그 얘기가 예측이 거의 맞아 떨어졌는데 이게 제가 대단한 게 아니라 아마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예측하셨을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변할 이유가 없죠. 변하는 거는 이를테면 아주 절박하거나 이를테면 이재명 대표처럼 갑자기 중도 보수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절박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사과를 한다고 본인이 탄핵을 면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아마 본인도 그렇게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이게 그리고 국민들을 향한 마지막 본인이 할 수 있는 대통령으로 할 수 있는 마지막 발언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 저는 이 마지막 발언이라고 보는데 대통령으로서의 대국민 메시지. 그렇죠.
그러면 하고 싶은 얘기 다 할 거다. 본인이 원하는 메시지. 그래서 계속 말씀하셨지만 야당 탓만 했어요. 야당 탓하고 뭐 이게 호소라는 단어도 아홉 번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었다. 이 주장을 하고 저는 정말 웃겼던 게 김계리 변호사가 나도 육아로 이렇게 뭐 바빴는데 윤석열 대통령 계엄을 보고 계몽이 됐다. 쿵짝쿵짝 잘 맞더라고요 아주. 어제 이제 변호인 마지막 변론에서 그런 얘기 변호인단이 먼저 얘기하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최후 그 진술을 했는데 어쨌든 사람은 안 변하고 뭐 뒤에 얘기하겠지만은 이게 저는 망상이라고 보는 게 개헌을 할 타이밍은 두 번이 있었잖아요. 그 두 번이 뭐냐면은 하나는 명태균 씨가 처음에 찾아와서 2년 반만 하라고 그랬어요. 2년만 하고 2년 반만 하고 개헌 대통령으로 영원히 맞아라. 지금 돌이켜 보면은 명태균만한 예지가가 없다. 그렇게 했으면 진짜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됐을 텐데 또 한 번은 야당이 임기 단축 개헌하자. 계엄 터지기 전에 버스 다 지나갔습니다. 뭐 누가 지금 가면은 개헌을 할까요? 계엄을 할까요? 제2의 계엄을 할까요? 저는 무조건 계엄이라고 봅니다. 돌아가면 대통령이 돌아가면 면제부인데요. 이거는 탄핵 때 사유도 아니야. 이 정도 계엄은. 그러면 바로 계엄 또 하죠. 다 싹 잡아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끝났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뭐 극심한 피해 망상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망상의 심연이라고 하셨죠 아까. 네, 망상의 심연, 망상 세계, 제가 망상 서버 이런 표현을 들었는데 그 안에 가장 깊숙한 곳에 웅크리고 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어떻게 하려고 해라는 망상 속에 빠져 있다는 걸 이번 최후 진술로 잘 보여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야당 의원들이 다 반국가 세력이고 간첩, 특히 중국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그래서 이분들이 다 우리나라를 어떻게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비판이나 이런 것들을 견제 이런 것들을 다 반국가 세력이 중국, 북한 이 간첩과 연계돼서 나를 어떻게 하려고 한다는 피해망상 속에 깊숙이 빠져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물론 윤 대통령이 개인적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뭐 축제를 하려고 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주변엔 아마 털면 엄청나게 있겠죠. 워낙 그런 걸 잘 관리를 못하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본인이 이렇게 망상에 빠져서 이거를 일수에 다 뒤집겠다고 했으니까 사실은 그냥 축제를 하고 부정부패를 일삼는 사람보다 훨씬 위험한 인물이에요. 그런 분에게 국군 통수권이 다시 돌아간다. 저는 어제 최후 진술이 말 그대로 대통령이 정말 탄핵될 수밖에 없는 이유. 무거운 자리를 맡기면 안 된다. 이런 분은 반장도 하면 안 돼요. 피해만사 이렇게 빠져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을 다시 하겠다 그러고요. 그리고 처음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가 반국가 세력이 완전히 돼 있습니다. 뭐 간첩단 사건도 말을 했는데 간첩단 사건은 지금까지 계속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주의 간첩단 사건 되게 허접했다라고 요즘 간첩이 왜 이래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거 하나 빌미로 계엄을 합니까? 말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알리기 위해서 대국민 호소를 하기 위해서 계엄을 했다? 이것도 탄핵 사유죠. 호소를 계엄으로 알겠습니다. 총칼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전반적으로 끝에는 자 임기 단축할 테니 제발 살려주세요. 아 그렇게 이 호소예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나씩 보면은 뭐 비상계엄의 정당성에 대해서 얘기할 거라는 거 다 예상이 됐던 거고 실제로 예전보다 비슷한 얘기인데 더 구체적으로 많이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과를 할 것인지 뭐 임기 단축 얘기가 있을 것인지 그 다음에 승복에 대한 얘기가 있을 거. 요 세 가지가 좀 포인트였던 것 같은데 먼저. 사과는 한 거라고 보십니까? 안 한 거로 보십니까? 송구하다, 뭐 죄송하다, 뭐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안 한 거죠. 국민에 대해서 한 사과는 불편을 끼쳐드려서 미안하다, 사과, 죄송하다. 요거 하나 있었고 다른 분들은 이제 서부지방법원 폭력 사태 관련돼서 청년층 일부가 관련돼서 뭐 구속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타깝고. 뭐 사과하다, 미안한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과가 한 3번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대부분은 지지층에 대한 저 때문에 고생하시는군요 라는 지지층에 대한 미안함을 표현한 거고 본인이 계엄을 저질러서 국민들에게 사실은 우리나라 역사에 해를 끼친 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사과는 없었고 불편에 대한 사과가 딱 한 번 나왔습니다. 그 사과에 대한 해석이 언론에서는 대부분 저도 쭉 보니까 사과를 안 했다는 쪽에 보도가 많이. 그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국민의힘은 뭐 대통령의 진솔한 뭐 사과 뭐 이런 얘기들 하고. 국민의힘 뭐 그 해석이 이제 뭐 그 본인들의 어떤 단파성 때문에 그런 것이고 뭐 지금 아까 뭐 박성태 실장도 말씀했지만
계엄 자체를 잘못했다. 예. 또는 뭐 최소한 계엄을 원래는 이런 좋은 뜻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 잘못했다. 이 정도는 앞에 거는 저는 모르겠고 한 두 번째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계엄의 취지는 원래 이런 것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게 송구하던데 그것보다도 더 톤이 낮아요. 그러니까 계엄 자체로 인한 그냥 혼란과 불편에만 지금 이제 사과를 했기 때문에 혼란과 불편에 대한 사과.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얘기했는데 만약에 조금 톤을 높이면 물론 좋은 뜻으로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뭐 위법 논란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과한다. 그 부분 충분히 숙고하지 못하고 뭐 그 부분 사과한다. 이 정도면 약간 톤이 좀 어느 정도 가는데 그것이 아니고 계엄 자체는 뭐 이렇게 사실상 정당하다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부수적으로 생기는 문제. 그러니까 국민이 불편하고 혼란할 상황이 생기는데 그 부분이 죄송하다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결국 이제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번 계엄은 사실상 정당했다. 이것을 이제 논리를 강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사과의 수위도 요거밖에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연히 이제 뭐 당연히 민주당이라든가 이런 분은 이런 쪽에서 강하게 공격을 할 수 있는 대목이고 결국 대통령은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보편성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본인의 입장, 확고한 입장, 이제 그리고 그것을 또 받쳐줄 수 있는 나름의 지지층, 거기다가 이제 개헌이라는 거, 임기 단축. 대신에 나는 내가 사과 뭐 하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임기 단축이라는 실질적인 어떤 양보를 드리겠다. 아마 이런 것들로 세트를 구성한 것 같습니다. 결국 전체 국민보다는 이제 지지층을 보고 가는 메시지다 뭐 이런 말씀이신 그러니까 거잖아요. 지지층을 바탕으로 이제 국민한테 간다. 뭐 그 중간 타협책이 임기 단축 개헌이죠. 그러니까 사과 짧게 말씀드리면은 일본에서 맨날 한국에 사과 계속했다 우리가 식민 지배에 대해서. 근데 한국 사람들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맞아요. 이유가 있잖아요. 사과의 조건이라는 게 일단은 받아들이는 사람이 중요한 거지 하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구체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조건에 달면 안 됩니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한 것이 사과냐 국민들이 판단할 겁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주렁주렁 도대체 64분? 하여간 1시간 넘게 얘기하는 거에 사과는 30초 얘기하고 나머지 지금 조건만 주렁주렁 달아놨잖아요. 이거를 사과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국민의힘은 물론 이제 이후 대선 때문에 지금 바지가랑이 붙들고 제발 사과라도 좀 해주세요 지금 이러고 있는데 사과로 볼 국민은 거의 없을 거다. 어제 대통령의 메시지 최우진수를 보면 주제는 제발 살려달라예요. 그래요? 사과도 아니고 사실은 그다음에 대국민 메시지도 아닙니다. 대국민 메시지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삼국지 같은 데서 적장이 잡히거나 또는 뭐 반역을 했다 잡혔어요. 그러면 내가 왜 이런 걸 했고 나는 이제 가지만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이분의 내가 왜 이렇게 했고는 뭐냐면 중간에 한 줄이 나옵니다. 멀쩡한 듯 보이지만 지금 그 안에서는 국가가 정말 총체적 위기다. 이거는 내가 계엄한 환경이 계엄의 요건에 맞는 국가 비상사태라는 거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의 의지를 표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주제는 뒤에 있죠. 임기 단축할 테니 보내줘라. 개헌했으니까 다 고치겠다.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약간 뉘앙스가 다른 게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제 갑니다. 후일은. 이게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런 이유가 있었던 거지 뭐 굳이 내가 막 망치려고 했던 거 아니야? 제발 봐줘. 나 같은 편이야. 요런 메시지예요. 살려달라. 이제 파면하지 말아달라. 자, 그러면 그게 그러니까 앞에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얘기한 것도 법적인 요건상 나는 정당이라는 걸 따지자는 거지 나의 의도 순수한 나의 의도를 보이고자 하는 것도 전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거잖아. 어차피 뭐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니까 나는 무죄요. 계속 그렇게 주장해 왔으니까 나는 무죄요. 탄핵은 뭐 기각돼야 됩니다. 뭐 그 얘기 그러니까 이제 비상계엄 정당성 얘기하는 건데 마지막에 개헌론 붙인 거 있잖아요. 요거를 강찬호 의원은 승부수라고 표현했고 그다음에 우리 박성재 실장은 요거는 살려달라 일종의 읍소다라고 평가했는데 김진일 평론가 생각은 어때요? 개헌론?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다 저는 얘기했지만은 개헌로 그러니까 제가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예측을 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여기서 탄핵이 기각돼서 복귀를 하면은 개헌을 할 것이냐 개엄을 할 것이냐 저는 묻고 싶은 국민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거의 99%의 확률로 제2의 개엄할 거라고 봅니다. 아니 면죄부도 받았고 이 정도는 뭐 탄핵 사유가 아니라고 하면은 또 딱 잡아드리겠죠. 그리고 국회에서 이제 의결도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다시 이제 비상계엄 해제 그런 식으로 갈 거기 때문에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 거고 개헌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미 버스 떠났어요. 그럼 그 의도는 뭐예요? 대통령이 개헌 얘기를 여기서 한 의도.
아니 그거는 뭐 이제 내가 더 이상 이제 야당하고 싸우지 않고 야당의 조건을 받아들이겠다, 뭐 이게 화해하겠다 이런 전제 조건들이 있었지만은 뭐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 보겠다라는 얘기를 한 건데, 그러니까 그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어요. 아니 야당이 절대 다수인데 야당을 지금 아주 67페이지 내고 77페이지 곳곳에서 반국가세를 간첩이라고 해놓고 야당을 설득해서 개헌을 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임기를 단축한다고 하면 그래도 야당이 안 받을 거예요? 나 이제 개헌 끝날 때까지만 할게요. 아니 근데 야당 입장에서 어차피 탄핵될 건데 임기가 그러니까 뭐 어차피 단축될 임기도 없는데 무슨 뭘 갖고 딜을 하겠다는 것이냐 이러겠죠. 야당의 생각은 그렇게 보겠죠. 물론. 그래. 아니 근데요. 승부수 얘기는 했는데 근데 이게 사실은 승부수는 그 야당을 향한 건 아니고 어차피 야당이야. 대응이 헌재하고 민심하고 이제 이런 거죠. 재판관들이 이거 듣고서는 고민할까요? 아이고 이제 어제 근데 이게 뒤에 나올 얘기인가는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최근에 흘러나오는 이거는 직접 최기상 그 국회 탄핵소추단 결국 이제 민주당을 대표해서 지금 탄핵 심판 실무를 맡고 있는 법조인 출신의 지금 최기상 의원 전 의원 최기상 지금 의원이죠. 의원이죠. 최기상 의원인데 최기상 의원이 이제 그 탄핵 소추단 간사 입장에서 그저께 기자들하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기자들이 질문했어요. 25일 날 이제 최후 변론이니까 그럼 한 2주 뒤쯤 3월 뭐 한 둘째 주 뭐 그때쯤 나는 거냐 언제 나는 거냐 이제 물으니까 좀 눈에 띄는 답변을 한 게 그거잖아요. 뭐 원래 통상은 그렇고 저희도 그보다 빠르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그보다 뭐 일주일쯤 또는 그 하여간 좀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 가능성도 있다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건 뭐냐면 그렇게 쉽게 말하면 그 얘기는 사실상 아직 현재 그 재판관들 사이에서 딱 부러지게 이게 인용이다 또는 기각이다 방향이 아직 잡히지 않아서 예정했던 선고일보다 좀 더 시일을 들여서 서로 간에 논의를 좀 더 해야 된다. 이런 상황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의견 차이가 있으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거기 그러니까 의견 차이가 있다는 거는 인용하자는 사람도 있고 기각하자는 사람도 있을 텐데 이 기각하자는 사람의 약간 힘을 실어주는 이제 이런 쪽에 어떤 그 이제 내용이 된다고 판단했을 수 있는 거죠. 잠깐 그거는 하나만 짚어볼게요. 최기상 의원이 본인 생각을 얘기하는 거죠? 물론 본인 생각이지만 본인이 어쨌든 지금 탄핵 그 프로세스에 관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이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그게 본인 생각이어야지 그게 아니라 정보입니다 이러면 그건 아니지만 적어도 그 사람이 관여하고 있는 책임자 중에 하나인데 본인이 지금 현재 왜 그러면서 그 이유까지 얘기했어요. 왜 늦어지냐 했더니 이제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뭐 4월 중순에 퇴임하는데 그 전에 뭐 한덕수, 이창용, 뭐 최재해 이런 사람들 것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조금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동안 헌재는 대통령이 워낙 중요하니까 딴 거 다 제쳐놓고 이것만 하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선거 불과 2주 남겨놓고 갑자기 일을 해야 된다는 게 조금 좀 그렇죠. 어쨌든 지금 그러면은 뭔가 헌재 재판관 사이에서 이견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그걸 시사한 거라고 보이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은 그거를 기대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다수가 안 돼도 소수여도 아니 지금 5대 3이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3명만 확보하면 기각이니까 그런 생각 다수를 점하지 않아도 3명만 확보하면 되니까 그 얘기인데 그 사람들한테 이제 논거를 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박 실장 얘기하면 살려달라고 나 이제 그만둘 테니까 탄핵만 막아주세요. 어차피 3개월만 더 하면 되잖아요. 요걸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헌재 재판 물론 뭐 일반 형사 재판과는 좀 다르지만 탄핵 심판이 이거로 헌재 재판관이 생각이 바뀔까? 궁금해서. 왜냐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거야. 내가 헌재 재판관이라면 아니 저 임기 단축 개헌 저 질서 있는 퇴진 이거 탄핵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에 처음에 한다고 그랬다가 탄핵 1차 탄핵 기각되고 나서 그다음에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탄핵만 기각시켜주면 내가 곧 그만두고 개헌한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라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뭐 당부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약속을? 절대 안 바뀔 거라고 봐요. 이런 부분이 헌법재판관에게 전혀 울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헌법재판관 다 판사 출신이잖아요. 일단 법적인 걸로 정치적인 것보다는 사실 법적인 걸 먼저 생각해서 그렇죠. 판단하게 돼 있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건 대통령 말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어요. 진지하게 예를 들어서 탄핵 심판정에서 본인들이 계속 봤잖아요. 뭐 요원을 끌어내라. 계몽령이다. 이런 식으로 다 봤기 때문에 그 15명 남짓 질서 유지를 위해서 국회 본관에 들어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계속 재판관들이 목도했기 때문에 이분의 말을 신뢰할 거냐? 저는 신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세상 순하게 사시는 분이에요.
법리상으로 지금 나와서 법리상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논리죠. 그러니까 이제 탄핵을 하는 건 조건이 두 가지여야 돼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야 되고 그 법률을 위반한 정도가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하냐. 근데 지금 보면 헌법재판관들은 1번 위반한 건 맞다. 이건 거의 이론이 없을 것이고요. 2번 다만 정도가 중하다 안 중하다 요건데 이 정도로 끌어내려야 돼. 놔줘야 돼. 요건데 이제 잘못은 했는데 정말 파면할 정도는 아니냐인데 요 기준 중에 이제 윤 대통령은 그걸 찌른 건데 이제 그건 물론 뭐냐면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돌아가서 뭐 계엄이니 뭐니 허튼 짓 안 하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계엄만 딱 하고 임기 단축해서 물러나겠다라는 걸 보임으로써 이 사람이 돌아가도 그 어떤 대통령직을 잠시 맡길 수 있는 정도의 그 정도 위험한 인물은 아니다라는 거를 이제 다 자기는 얘기한 거고 그것이 법리적으로든 그 판단 재량에 영향을 미치는 근거로 어쨌든 본인은 자료를 제공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헌재 재판관이 말을 믿어야 되는데 왜냐면 사실은 저 형사 재판할 때 보면 최후 진술 또 좀 이따가도 한번 해야 되는데 그 피고인 최후 진술할 때 보면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이게 다 하잖아요. 확신범이 아니고서야. 지금도 그거나 마찬가지인데 김준일 평론가처럼 개헌이 아니라 개엄을 할 거다라고 믿는 국민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럼요. 김준일 평론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그거를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는 거지? 헌재 재판관 입장에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얘기한 게 제가 개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엄청 얘기했죠. 종북 주사파.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이라면은 본인이 대통령에 복귀한다고 해서 그럼 그게 해소가 된 건가요? 해소가 안 됐죠. 종북 주사파가 지금 국회를 장악하고 있고 언론도 장악하고 있고 장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종북 주사파하고 협력해서 개헌을 할 것인가 아니면 아예 다시 한번 척결하기 위해서 개엄을 할 것인가 상식적으로 보면은 후자겠죠. 개엄을 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바뀐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거고 이 최기상 의원의 발언을 저는 강찬호 의원의 의견은 존중하지만은 너무 이상하게 해석을 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최기상 의원이 앞에 여러 가지 탄핵 뭐 한덕수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더 빠르게 선고될 수도 있고 예상보다 일주일 정도 뒤로 밀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아주 일반론적인 얘기예요. 지금 사실 이제 이게 열흘에서 14일 걸린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열흘 걸리면은 지금 3월 7일 정도가 되고 3월 7일 금요일 아니면은 뭐 14일 정도 되면은 3월 뭐 11일이나 12일 뭐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거보다도 좀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대선이란 변수도 있거든요. 사실 대선 날짜 잡는데 이게 잘못하면은요 어린이날 부처님 오신 날하고 딱 겹쳐요. 연휴라. 그때도 안 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지연되거나 변경될 수 있다라는 얘기지. 이거를 갑자기 4대4 기각설이 지금 떠오르니까 헌재가 흔들리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는 좀 과한 거고 그 찌라시는 저도 많이 봤어요. 4대4 기각설 찌라시는 많이 봤는데 그 급격하게 최근에 많이 돌더라고요. 저도 받아봤어요. 별의별 찌라시를 제가 최근에 다 받아봤습니다. 너무나 많은 확인되지 않은 희망을 투영했다. 자기들 헌재 재판관끼리 막 언쟁을 벌이고 있다, 싸우고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막 돌더라고요.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봐요. 우선 저는 뭐 4대4 그런 걸 전혀 전제한 건 아니고 단지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만 한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지금 만약에 그 정도 얘기면은 이분이 그걸 언급할 이유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왜냐면 뭐 그게 그렇게 워낙 뭐 당연한 그러면은 굳이 뭐하러 그렇게 언급을 하겠습니까? 외려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냥 2주 정도 걸리지 않겠습니까?라고 그냥 얘기해버리면 그만이에요. 근데 왜 이 얘기가 나왔을까 하는 거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그 근거로 든 이유들이 기존의 헌재 입장과 너무 다른 얘기들을 하니까 이제 당연히 그런 어떤 의문이 제기된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아니요 20초 남았어요. 20초 좀 넘어갈 것 같은데. 아유 또 광고 듣고 하면 됩니다. 제가 듣기로는 뭐 약간의 이견이나 쟁점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는 저도 들었는데 그거는 근데 인용과 기각의 차이는 절대 아니다. 예를 들어 쟁점들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정치인 체포에 대해서 홍장원 차장은 그 명단을 받았다고 얘기했고 들었다고 얘기했고 여기서 광고 들어가나요? 그렇죠. 광고 듣고 돌아옵니다. 앞서 박 실장 얘기하던 부분 마저 마무리. 예를 들어서 뭐 탄핵의 쟁점 정리를 헌재가 했었잖아요. 그래서 국무회의, 포고령의 정치활동 금지, 체포, 선관위에 군인을 투입한 것 몇 가지로 정리를 했었는데 그중에 일부 사항의 일부 디테일에 대해서 8명의 재판관들이 의견이 다 일치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치인 체포 명단에 대해서 어쨌든 저희는 당연히 이건 여러 군데 그러니까 여인영 사령관이 조지호 청장에게도 얘기했고 또 본인들의 방첩사 밑에 부하들에게도 얘기했고 홍장원 차장에게도 얘기했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있다라고 보는데 일단
실행이 되지 못했잖아요. 그럼 그런 걸 가지고 명확치 않다고 누군가 명확치 않은 걸 탄핵 사유로 놓을 수 있나? 이런 식의 쟁점들은 있을 수가 있지만 인용과 기각이 쟁점이 될 일은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대한민국의 국격이 최소 그 정도는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대통령 최후 진술과 관련해서 마지막 하나만 짚어보죠. 사과가 아니라 승복 메시지가 없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저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민들 분열하면 안 되고 결과에 승복해 주시고 분란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게 없었다는 거거든요. 이게요. 내가 궁금한 게 권성동 원내대표도 얘기했지만 단심제기 때문에 불복하고 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헌재 결론에 승복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니까 안 한 걸까요? 아니면 뭔가 대통령의 다른 의도가 있어서 이걸 안 썼을까요? 근데 예전에 대통령들도 뭐 승복이라는 표현을 뭐 쓰지는 따로 않았어요. 그러니까 최우진의 변론에서 그러니까 왜 바깥에서 뭐 이를테면 기자들이 물어보는데 아니 그러면 당연히 헌재에 따라야지 뭐 이런 걸 하거나 그랬지 안에서 최후 변론하면서 하지는 않았으니까 승복이란 단어가 꼭 나오지 않은 거. 근데 최소한 저는 그래도 승복이란 표현까지 안 썼어도 헌법재판관의 뭐 그 최종 결정에 대해서 전 존중한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니까. 그러니까 하나가 저는 또 주목했던 게 그 서부지법에 폭동 일으켰던 이 그 청년들 지금 수사받고 지금 재판 넘어갈 텐데 거기에서 옳고 그름에 앞서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미안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 메시지를 굉장히 주목해서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옳고 그름에 앞서서 이런 표현을 쓰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미안합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꼭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언급하면서 들어가야 되는 거는 하지만은 절대 폭력은 되지 않습니다. 라는 얘기까지 들어갔었어야 돼요. 근데 미안하다. 너희들이 나를 지켜줬는데 이렇게 고초를 겪어서 미안하다는 얘기는 저는 이거는 사실상 폭동을 또 사주한 거 아니냐 거의 그 수준으로 봐요. 옳고 그름에 떠나서라는 얘기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네. 예,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다. 이게 지금 요게 주목한 데가 별로 없는데 전 지금 만약에 탄핵 이제 헌재에서 탄핵 인용됐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너무 정말 걱정되고 국민의힘이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 더 메시지를 강하게 내야 된다 지금. 아무리 그렇더라도 나를 위한 거라 하더라도 폭력은만은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해줬어야 된다는 얘기구나. 알겠습니다. 일단은 어제 있었던 헌재 대통령 최후 진술 분석 여기서 마치고 탄핵 심판이 거의 마무리됩니다. 그렇습니다. 마무리돼가는 과정에서 또 누가 등장하느냐? 대통령 비상계엄 이후로 잊혀졌던 인물 명태균이라는 이름이 탄핵 심판 말미부터 다시 등장하기 시작해서 아마 저 1월, 2월의 중심 아이템은 헌재 탄핵 심판이었다면 3월은 왠지 명태균 씨가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제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의 육성 공개, 어제 대통령과 육성 공개 이렇게 얘기했는데 시점은 다 취임식 전날, 내용은 김영선 전 의원의 창원 의창 보궐선거 공천 관련입니다. 일단 처음으로 공개됐던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의 통화 요거부터 좀 들어보죠. 예, 사모님. 아니, 저희 뭐지 당선자가요? 예. 여보세요? 네네. 네, 당선인이 저희 지금 전화를 했는데, 예. 하여튼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미르라고 했어요. 지금 전화해서. 예, 고맙습니다. 당연하죠. 권성동하고 저기 윤한영이가 반대하더만 보니까 그렇죠? 예, 그럼 당선인이 뜻이라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윤상현 아빠가 했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그렇게 하다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예, 건강이 좀 목소리가 안 좋으신데요. 예, 이상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아유, 어떡하노. 네, 괜찮아요. 또 어쨌든 일단은 좀 그게 중요하니까 잘 될 거니까. 예. 지켜보시죠 뭐. 예, 고맙습니다. 예,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네, 선생님. 예, 내일 가서 뵙겠습니다. 네, 선생님. 예.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예.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예. 뭐 이렇게 말이 많네. 당에서 중진들이 제발 이거는 좀 자기들한테 맡겨달라고. 대통령이 원래 하여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내가
저기다가 얘기를 했잖아. 상현이한테 윤상현한테도 하고. 예. 근데 그 아무래도 윤한홍 의원이 조금 불편한가 봐요. 윤한홍이가? 그리고 알았어요. 내가 예. 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할게. 제가 공관위원장이니까. 제가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대통령님. 처음에 들으신 거는 명태균 씨하고 김건희 여사의 통화, 그건 저희가 다 들려드린 거고 뒷부분은 이제 당신은 당선인이죠. 당선인과의 통화인데 그건 저희가 약간 중간에 편집을 했어요. 주요 부분만 뽑아서 들려드린 건데 박 실장 예. 어떻게 들으셨어요? 요거 뭐 합리적 의심이 이제 확정이 됐다. 여사의 공천 개입 관련돼서 예. 이전부터 이때 명태균 씨와 대통령의 통화 내용이 공개됐을 때부터 예. 그 안에 여사가 있을 거다. 또 여사의 여러 텔레 메시지 같은 것도 공개가 됐었잖아요. 실제로 명태균 씨가 그렇게 얘기했고 그렇죠. 얘기했고 하지만 확실한 증비 의심은 당연히 다 됐죠. 뭐 맞을 거다라고 90% 생각했는데 확실한 증빙만 없었는데 이번 대화로 그 증빙도 채워졌다라고 봅니다. 이 여사의 공천 개입은 이제 확정이 됐고 그것뿐이겠냐. 그러면 명태균 씨가 이전에 얘기한 대로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을 창원의창에서 빼내면서 어떤 장관 자리, 공기업 사장 자리를 약속했다고 명태균 씨가 주장했잖아요. 지금 녹취가 그대로 나온 건 명태균 씨의 과거 주장이 맞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런 것도 맞을 거다. 역시 여사가 부의 제로, 실질적으로 국정을 운영했구나. 대한민국 국민들이 여사를 뽑지는 않았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김평론가 그동안 많은 영부인이 있었어요. 영부인들이 실제로 뭐 공천 과정에서 어느 정도 당에 부탁을 하고 남편한테 부탁을 하는지는 뭐 그냥 소문만 좀 있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어쨌든 영부인의 미래의 영부인의 육성이 공천과 관련돼서 공개된 건 이게 처음이거든요. 이거 어떤 파장이 있을 거로 보십니까? 일단 이게 지난해 10월 31일에 민주당이 공개한 육성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뭐 당에서 말이 많네. 그거에 거의 앞뒤 완성본이라고 보면 풀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때 이미 약간 게임 끝났다라고 봤기 때문에 이거를 보면서 조금 세세하게 느낀 거는 말씀하셨다시피 이거는 다 영부인이 V1보다 V0 김건희 여사가 더 힘이 세구나. 김건희 여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거잖아요. 법적인 것보다 정치적으로. 예, 정치적으로 그런 거를 느꼈고 우리가 뒤에 최근에 와서도 확인하는 게 우리 여사님은 국정원장하고도 통화도 하시고 문자? 지금 뭐 최근에 조선일보 보도 보면은 바뀐 전화번호를 알려주려고 했다. TV조선. TV조선에서 그거 나왔잖아요. 더 황당한 거죠. 옛날부터 계속 통화를 하고 있었으니까 바뀐 전화번호까지 필요하구나. 굳이 영부인이 국정원장에게 뭐 바뀐 전화번호를 알려줄 필요가 있느냐 이런 거. 그러니까요. 옛날부터 통화를 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 우리나라 말씀하신 거에 같은 맥락 박성태 실장하고 우리나라를 지배한 거는 김건희였구나라는 거를 이거를 다 확인한 거고 특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론은 보수 진영 내에서도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게 탄핵에 앞당긴다기보다는 탄핵이 되더라도 보수 진영에서도 많이 야 김건희가 그러면 또 뭐 국정 개입하는 거 아니야? 김건희 돌아오는 거 아니야? 예전에 동아일보 김순덕 칼럼도 그 얘기 썼거든요. 김건희 돌아온다 이러면은 이런 류의 어떤 인식들이 보수 진영 내에서도 많이 퍼지겠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예전에 김건희 여사 공개된 게 서울의 소리 대선 때 그렇죠. 공개됐고 그 다음에 이제 최재형 목사와의 영상 공개됐을 때도 뭐 여러 가지 뭐 포인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왜 영부인이 또는 후보 부인이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지? 정치를 하려고 하지? 뭐 통일 얘기도 하고 뭐 우리가 집권하면 언론사 얘기도 하고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에 대한 비판이 있었는데 그렇죠. 이게 이렇게 되면 보면은 그 여사 뭐 좀 주변에 본 사람들 뭐 다 제가 뭐 다는 알지 못하겠지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 여사가 사실 뭐 여사가 이제 여사하고 대통령에서 자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사가 어떻게 보면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나의 할 일, 내 인생의 보람 이런 건 결국은 남편의 국정을 내가 돕는 것이다. 뭐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한 건 모양인지 모르겠으나 내조의 개념이 일반인과 다른 건가요?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여사가 이제 좀 일어나가지고 늦지막이 일어나면 그 이제 결국은 이제 전화를 잡고 예를 들어 이런 지금 어떤 본인 입장에서는 지금 남편 돕겠다고 뭐 예를 들어 공천이면 공천, 뭐 인사면 인사, 뭐 정책이면 정책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뭔가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문자도 주고 받고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근데 그거는 그 자체로 여사가 의도했건 안 했건 자동적으로 개입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또 통제할 수 있는 제2보석실이라든 제도적인 장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가장 큰 이제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검찰도 사실 이 여사라 보니까 이제 사실 도이치부 때부터 지금까지 제대로 일반인이었으면 바로바로 수사를 할 수 있었던 사안이 안 되는 거고 또 그다음에 나름 검찰도 이제 그러니까 그럼 대놓고 수사 못한다면 예를 들어 이런 방식으로라도 좀 조사를 해보겠다고 하는데 그때마다 번번이 용산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나중에 커지다가 결국은 이제 뭐 이창수 지검장 들어가가지고 뭐 제3장소에서 하는 형식으로 하고 넘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저는 어쨌든 이번에 제일 중요한 거는 원래 이걸 수사했던 창원지검 검사들이 적어도 지금 이 문제를 지적했어요. 그래서 김 여사를 수사해야 된다. 그래서 그건 연서명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8명이. 그리고 또 하나가 단순히 지금 명태균은 이런 전화를 주고받았다는 걸 넘어서 심지어 명태균하고 그 여론조사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뭔가 윤석열 후보한테 유리한 여론조사를 요청한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여론조사를 좀 만들어보자. 이런 것까지도 수사 필요성을 이거 그 여론조사 업체 P&L이잖아요. 그 압수수색 필요성을 작년 11월 13일 날 창원지검 검사들이 연서명을 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근데 현재까지 서울 전체 검찰 차원에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않고 있다는 거는 이거는 뭐 비판받을 만한 일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 육성, 대통령이 이제 공천을 챙겼다라는 건 이미 다 나왔던 얘기인데 이제 법적으로 이제 그게 위반이 되냐 안 되냐는 건 당선인 신분이니까 그 논란을 알아서들 검찰에서 하라고 하고 우리는 정치적으로 이러면은 거짓말 논란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윤상현 위원장 윤상현이에게 이러면서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이런 얘기했는데 작년 11월에는 본인은 정진석 실장의 공관위원장이었을 알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물론 앞서 김용태 의원은 대통령의 두 개를 좀 혼동했을 수는 있다. 왜냐하면 당시에 정진석 실장도 지방선거 공관위원장이었으니까 뭐 이렇게 얘기는 합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 육성 공개 파장은.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통령이 거짓말을 한 게 한두 번이어야지 국민들이 충격을 받죠. 그래요? 그러니까 또 있었어요? 밝혀진 게? 뭐 너무 많아서 제가 예시를 뭐 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 입만 벌리면 거짓말, 입만 벌리면 구라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대통령의 말은 이미 신뢰가 저는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파장이 있죠, 당연히. 이거는 더 확증이 이제 우리가 의심했던 것이 확인이 된 거기 때문에 파장은 있지만은 이게 뭐 정치적으로 아니면 탄핵 더 앞당기는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고 저는 결국은 요 얘기는 우리가 나중에 또 국민의힘 얘기를 하겠지만은 이게 쌍끌이구나. 윤석열, 김건희 쌍끌이구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윤석열, 김건희 두 분이 국민의힘을 수렁으로 나락으로 지금 빠뜨리고 있구나. 두 부부가. 그 윤석열은 극우 지지층을 계속 자극해가지고 국민의힘은 극우 쪽으로 끌어들이고 김건희는 지금 명태균 게이트 촉발해가지고 지금 이것 때문에 당이 지금 굉장히 힘들잖아요. 정말로 당 입장에서는 도움 안 되는 사람들이다.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의 거짓말 중요하죠. 이게 한 4달 전에 그러니까 계엄 전에 나왔다면 최소한 일주일 정도는 뉴스의 중심에 있을 대통령이 거짓말했다. 왜냐하면 600조가 넘는 우리나라 예산을 편성하고 행정부를 꾸려가는 거는 대통령이 최종 책임자잖아요. 근데 이분이 거짓말을 하면 우리가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대통령의 거짓말은 되게 중요한데 지금은 뭐 한 넉 달 전이면 이게 한 일주일 정도는 막 거짓말이냐 아니냐 갖고 쟁점이 뜨거울 텐데 지금은 살인, 방화, 납치 등 아주 중범죄 한 5배 정도를 저지른 게 있어서 이 정도는 절도다 그냥. 비유하자면 그렇다고요? 비유하자면 그렇습니다. 별게 아니다. 어차피 뭐 연쇄살인범한테 너 그때 거짓말했어. 굳이 따져 물을 건 아닌 것 같아요. 파장은 뭐 별로 없을 거다. 워낙 다른 큰 게 있어서 탄핵과. 근데 이게 파장이 앞으로 지금은 이게 당장 무슨 헤드라인이 우선 어저께 윤 대통령 최후 변론에 지금 묻혔죠. 그런데 이거는 지금 뭐 온고잉 이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건 결국은 만약에 탄핵이 인용된다면 대선판으로 바로 갑니다. 대선판으로 바로 가서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우선 지금 국민의힘이 낸 대통령 자체가 이런 큰 문제와 거짓말과 이런 게 있는 거 그리고 지금 대선 경선에 나온 후보들 이 사람들도 지금 균에 오염된 사람들 아니냐 이렇게 돼서 이제 쭉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앞으로 대선판을 흔들 큰 이슈로 계속 갈 것이다. 이게 우려됩니다. 검찰 김건희 여사 소환할 거라고 보세요? 김평론가? 아니 왜냐면 어제 한겨레신문 단독 보도인데 앞서 이제 우리 강천호 의원이 잠시 언급했던 내용인데 그렇죠. 창원지검 수사팀이 지난해 11월 그렇죠. 김건희 여사 수사 필요성을 담은 수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검사 8명이 다 사인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렇게 그게 확인이 됐다는데
그런데 지금 대검에서 가져갔다가 몇 개월 동안 감감무소식이잖아요. 야당에서는 제가 인터뷰해 보면 그거 대검에서 덮었다. 뭐 이렇게 야당 의원들은 저랑 인터뷰 때 추측성 얘기를 하긴 해요. 근데 지금 대통령은 그때랑 지금 완전히 다릅니다. 탄핵의 위기에 있어요. 그러면 이거 소환할 거로 보십니까? 이제 소환은 저는 할 거라고 보는데요. 그 타이밍이 언제가 될 것이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된 사람들 중에 한 명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사실은 저는 김건희를 소환한다라는 거의 의미는 이게 이제 그 이후에 다른 사람들도 소환을 해야 된다라는 압박을 그럼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름이 나왔던 사람들. 그래서 이거를 지금 탄핵 국면이나 아니면은 대통령 그러니까 후보 이제 당내 경선 초반에 하기에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오히려 뒤에 좀 소환 조사를 할 가능성이 있고 뉴스타파가 또 보고한 거에 따르면은 김건희가 윤석열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요청한 게 아닌지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라는 표현들이 또 이제 뭐 그런 취지의 검찰 보고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론조작까지 사실상 개입을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저는 안 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검찰도 지금 엄청나게 야당이나 지금 어떤 국민들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뭉개기는 쉽지 않다. 그러니까 굳이 시점을 예측해 본다면 아마도 탄핵이 인용될 경우에는 인용 직후부터 그다음에 이제 대선 본격적으로 국면 들어가서 뭐 경선하고 그 사이. 왜냐하면 경선이라든가 이제 본격적 선거 운동 기간 되면 그건 이제 대선 개입이냐 정치 수사냐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여야 모두의 어떤 혐의들은 좀 일단 수사를 정지하는 게 보통 일반적인 관행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본격적인 대선 국면 일어나기 전에 또 탄핵 인용된 경우 그 직후 짧은 기간 동안에 이제 김건희 여사가 소환되느냐 마느냐 예상해 볼 수 있는 기간이죠. 저희가 형사사건 기록을 이런 걸 보다 보면 마지막 이제 판결문이나 공소 뭐 이런 거 전에 중간중간 기록돼 보면 막 수사 보고서가 있거든요. 그렇죠.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수사 보고서, 검사가 작성한 수사 보고서. 그게 제일 중요해요. 거기 그동안에 수사했던 엑기스가 중간중간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요 수사 보고서 이건 최종 수사 보고서는 아닙니다. 물론 이 수사 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뉴스타파가 보도했어요. 김 여사는 작년 11월에 했다는 김 여사는 명 씨가 제공하는 여론조사를 단순히 참고 삼아 받은 것을 넘어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요청한 게 아닌지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라는 의견도 보고서에 적시됐다는 겁니다. 결국 이제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 뭐 요게 혐의일 건데 아니 근데 박 실장 보기에 권성동 당시 의원하고 윤한홍 의원은 김영선 전 의원 공천 반대했다는 거잖아요. 저보고 만약에 제가 국민의힘 의원이어도 김영선 전 의원에게 죄송하지만 저는 반대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창원의청은 그냥 국민의힘 이기는 거잖아. 대선과 같이 대선 이후인데 거기다가 김영선 의원은 일산에서 오래 했거든요. 그렇죠. 10년 동안 안 하다가 갑자기 창원 내려가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은퇴해야 될 나이에 다시 하겠다. 그럼 그거를 그렇게 쉬운 지역에 공천 주는 게 맞느냐. 저는 반대했을 것 같아요. 차라리 신인을 등용하지. 그러니까 저는 윤한홍 의원하고 권성동 의원이 반대한 게 합리적 의견이라고 보는데 근데 왜 대통령하고 여사는 김영선 전 의원이 이렇게까지 밀었던 거예요? 그럼 명태균이 부탁했기 때문이죠. 그는 왜 명태균의 부탁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선 과정에서 여론조사나 여러 가지 면에서 명태균 씨가 많이 도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 여사의 멘트에 나오잖아요. 선생님만 믿습니다. 충성이라는 말까지 나오는데 충성이라고 하는데 공천 하나 줘 얘 좀 그걸 안 들을 수는 없잖아요. 저는 왜냐면 왜 제가 이런 의문을 드리냐면 김진래 평론가한테 물어봅니다. 대선 때요. 정치 경험 1도 없는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1년 만에 1년도 안 돼서 경선 다 이겼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도와줬을 거 아니에요. 본인이 신세졌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을 건데 명태균 씨 이 여론조사 이거 정도를 가지고 왜 이렇게 해줬을까라는 게 내가 의문이 들어서. 근데 이게 명태균 씨가 처음에 이제 소개받았을 때 김건희 이제 뭐 윤석열 이 부부 소개받았을 때 이제 함성덕 교수가 뭐 연결해줬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때 얘기 나왔던 게 김종인과 이준석을 다 잡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소개를 시켜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 전단에 앞 단계에 있어서 뭐 지금 오늘 한국일보 단독 보도도 나왔는데. 뭐 김종인에게 불리한 문항은 슬쩍 빼고 뭐 이준석 열세 공표 연기하고 뭐 이런 내용이 하여간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대선 때만 있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의 주요 정치인들하고 다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정무적인 역할까지 명태균 씨가 했다라는 게 지금 여러 정황으로 보이잖아요. 게다가 여론조사를 끊임없이 조작이라고 좀 보는데 여론조사 조작까지 해가지고 유리한 걸로 국명군명마다 아니면 캠프가 흔들릴 때마다 제공까지 해주고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여론조사 업체 수준을 넘었기 때문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다른 무엇보다도 여사님이 반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판단에 안진뱅이 주술사야라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잘 보냐라고 그러니까 저는 명태균 씨가 사람 보는 눈은 있다고 봐요. 그런 어떤 직관 자기 구속되면은 바로 탄약이나 해야 된다 한 달 안에 거의 그렇게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110석 언더다 그 얘기까지 했잖아요. 거의 다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반한 게 아닌가 김건희 여사 그렇게 봅니다. 아니 명태균 씨 얘기를 보고 있는 소위 말하는 윤핵관 당시에 캠프의 주요 포스트에 있었던 실세 중진 정치인들은 허탈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도 굉장히 대선 이기려고 열심히 했을 건데 결국 명태균 한 사람을 못 이긴 능가하지 못한 거 아니 이렇게 되면 대통령과 영부인의 신임은 이쪽으로 갔습니까? 참모진 쪽에서 나온 얘기는 그런 게 있었죠. 윤 대통령하고 이제 어떤 정책을 놓고 오늘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래 그럼 이렇게 해서 그 방향으로 가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갑자기 말이 바뀌어요. 그 뭔가 밤에 뭔가 누군가가 임명이 있지. 그러니까 그 정책을 한 참모들은 황당한 게 황당하지. 왜냐면 그 방향으로 이제 간 걸로 해서 자기 부하들한테 실무를 맡겨서 야,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관련해서 준비해 했는데 아침에 완전히 또 바뀌어 버리니까 그 부하들한테도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24시간 룰이란 걸 만들어서 오늘 예를 들어 대통령하고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 그럼 이렇게 합시다 해서 정하잖아요. 그 얘기를 부하들한테 안 해. 24시간 홀드를 해. 마치 그 검찰이 캐비넷 안에 넣어두듯이 일단 홀드를 해서 대통령이 그 다음날 아침에 안 바뀌면 그래서 24시간 지나면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식 라인에서 의논했을 때 회의에서 나왔던 결정을 24시간 안에 바꾸게 했던 사람은 누굴까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다들 궁금해하고 뭐 저는 그 이상은 취재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추정하기에는 김건희 여사인데 추정입니다. 사실은 공천이나 이런 거에서 저는 명태균 씨가 대통령보다는 김건희 씨가 훨씬 가깝게 지냈다고 보고 있어요. 특히 주술적 관계로 어떻게 보면 추정이에요, 그건. 취미 생활이 같다고 볼 수도 있고 어떤 그런 더 엮어져 있기 때문에 훨씬 가깝고 또 여사가 지금도 보듯이 사실상 V0였기 때문에 여사가 주도한 거고 그걸 대통령이 따랐다. 원래 대통령도 이준석 대표 김종인 위원장을 명태균 씨가 소개시켜 주니 괜찮네. 오 저분 능력 있네라고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명태균 씨의 얘기가 거기에 있습니다. 임기 단축 개헌을 하라. 당선되면.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 짜증났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족하시죠?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박성재 사랑가사의 연구실장 김준희 시사평론가였는데 여기서 마무리하면 너무 아쉽기 때문에 스튜디오 옮겨서 9시 5분부터 본방 불가에서 이 세 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본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